지금부터 금년도 평가 개요와 더불어서 행안부 소관 분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능력배 컨설팅의 김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안부 분야 지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70분 정도 설명하고 약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총 308개 기관, 올해 같은 경우 신설기관 우수항공청은 시범평가 실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 분야, 평가 항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 분야별 평가 방법. 기본적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서면평가와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기관은 자료 확인 점검을 위해서 현지 실사가 있겠고요. 부정행위 기관은 결과 공개를 해당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설명드리고요. 평가 등급은 총 6개 평가군, 중앙기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시, 군구 6개 평가군에 대해서 점수에 따라 5개 평가 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 평가 일정은 5월까지 평가 설명회를 마치고 5월, 6월간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본격적인 서면평가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접수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1차 평가 이루어지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이의신청 접수해서 심의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점수 합산과 평가 등급 결정은 12월 이후에 결정이 되고 평가 결과는 12월 중순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자료 제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부터 12일인데 유의할 사항은 제출 기한이 경과되면은 일부라도 제출하시게 되면 감점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출 기한일 9월 10일 금요일 24시가 경과하게 되면 시스템 제출은 불가하시고 공문을 통해서만 제출하셔야 되는데 9월 15일 월요일부터 1일당 감점 최대 3점입니다. 오타입니다. 3점까지 감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9월 13일부터 14일 주말 동안에 제출하신 것은 월요일에 제출하신 걸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미흡기관 컨설팅, 또 우수기관과 또 노력도 우수기관에 대해서 정부 포상이나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올해 평가 지표는 전반적으로 21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봐주시고 이 가감점 적용에 대해서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공개했을 때 문의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각 분야별 점수 합산하고 최종적으로 가감점을 합산했더니 최종적인 종합점수랑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 분야별 100점에다가 지표 점수와 만족도 점수를 합산하고 가감점을 합산했을 때 각 분야별 총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초과하는 가점들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검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년 대비 세부 변경 내역은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란 과연 무엇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인가. 행정기관에서 수행하시는 모든 업무가 민원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의견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본원적으로 기관에서 수행하시는 모든 행정 업무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 전담부서나 총괄부서만이 아닌 기관 전체의 민원 서비스 관련 실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만은 평가하는 영역은 분명히 민원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민원이라 하면 이제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될 수 있을 텐데 기관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기관이 이에 대해서 접수해서 처리 해결 반영하는 이 서비스 자체 또는 각 본원 업무들에 대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민원의 범위는 일반 민원, 그 내용은 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 민원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예외적으로 명확하게 민원 제도나 서비스라고 볼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관련 민원을 해소 완화하는 방안이라면 민원 관련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 관리 시스템이라 하면 이제 그 자체만으로는 민원 서비스나 제도로 볼 수는 없고 교통 관련 또는 복지 관련 행정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관련된 이제 신고나 민원들, 여러 가지 견인 관련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고 향후에 발생할 이런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다는 그런 근거가 제시되며 과거 데이터라든지 도입 이후에 어떤 민원 긴감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민원 관련성이 있는 시책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단순히 환경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많이 기관들에서 시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민원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차이를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행안부 분야 지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과 평가 일정 유의사항은 동일하고요. 지연 제출 기한 경과했을 때 자료 제출 불가하면서 1차 평가 결과 공개했을 때 이의신청 접수를 할 때 이렇게 실적으로 추가가 되시거나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표입니다.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의 적합성. 매년 이제 행안부 지침을 준용해서 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평가 요소는 민원 지침 반영 정도, 행안부의 민원 지침을 얼마나 기관 자체 계획에 반영하셨는지, 그다음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현황 분석과 국민 참여로 평가합니다. 그다음 기관 특성 반영 정도, 그 자체 계획에 기관 특성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이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현황 분석이라고 하면은 올해 제도 개선 계획 수립하시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년도 민원 추이라든지 각 기관에 관련된 지리적인 여건이나 산업 여건, 인구 특성 등 민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시거나 또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분석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올해 제도 개선 계획 수립하시기 위한 개선 방향을 어떻게 도출해냈는지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 참여는 역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민원 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에게서 그런 개선 의견을 얼마나 어떻게 수렴하시는지 그런 과정을 보는 게 되겠습니다. 사전 활동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 동안 현황 분석하고 국민 참여할 계획을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 수립하시기 이전에 하셨던 것들을 내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관 특성 반영 정도는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차별적인 시책이 있다거나 또는 행안부의 기본 지침 또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서비스라 하더라도 우리 현황 분석 결과나 국민 참여의 그 개선 의견들이 어떻게 우리 시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체 계획 수립 기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점은 없습니다만 연초에 완료하시는 게 좋겠고 결제자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안부 민원침 반영정도 평가 기준은 뒷페이지에 해당 과제 목록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지침이라고 공포를 하시지만은 이제 각 기관의 이제 민원 처리 현황에 따라서 오히려 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저해한다거나 또는 어떤 인프라 여건상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또는 해당 사무가 아니나 뭐 이런 정도의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그 사유를 제출하시면 그 평가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평가 대상 지표 과제에서 제외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지표는 그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 행안부 지침들이 다른 부서의 개별 문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반영 안 했다. 이것은 이제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해당 과제들이 모두 반영돼 있으셔야 행안부 민원 지침 반영 정도에서 인정이 되시겠고요.
예, 중앙기관 32개, 교육청 28개, 광역 37개, 세종시, 제주도는 예, 무임 민원 반속기가 추가돼서 38개, 기초지자체는 43개 과제가 해당하니까 목록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현재 기존에 수립하신 계획에서 누락이 있다고 하시면은 수정 계획을 보완하셔서 결제를 받으시면 평가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평가 양식을 참고해 주시면은 예,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자체 계획 문서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중앙이면 32개, 기초는 43개, 해당 기관의 적용기간 추진 과제 수를 써주시고 미반영된 과제가 있으시면 몇 개가 미반영되는지 그래서 반영한 게 몇 개인지 써주시면 평가가 좀 용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반영 사유가 타당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유를 좀 기술을 해주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추진 과제별 해당 목록에 따라서 그 기관 자체 계획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몇 페이지에 기입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써주시면 평가가 원활하고 평가가 확인하는 데도 서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과제는 해당 없음을 써주시고요. 적용되지만 자체계획 미반영했다 하면 미반영 써주시고 반영하신 건 페이지 써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현황 분석과 국민참여 활동은 제도 개선 계획 수립하시기 이전에 사전 활동이기 때문에 현황 분석과 국민참여만 다른 부서 개별 문서에 있는 어떤 업무 추진 관련 계획들 그런 문서들이 다 들어가서 인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황 분석은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어떻게 도출하셨는지, 그 다음 국민참여 활동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 의견을 무엇을 수렴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러한 개선 방향의 개선 의견들이 우리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는 얼마나 차별성 있는 시책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년 평가가 우수 사례집을 평가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니까 우수 기관들의 좀 사례를 잘 참고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나머지 지표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관련해서 민원행정 관련 활동입니다.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대내 활동 건수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교육청, 광역기초 배점 확인해 주시고 대내 활동, 대외 활동 각각 4회 이상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충족하셔야 만점이 되겠고요. 증빙자료로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참석했는지, 그 다음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민원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들이 확인 가능해야 되고, 계획만 있으시면 안 되고 실제 시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예년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들이 가끔 이제 보이는데요. 대내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민원 서비스 공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선 민원 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민원 총괄부서 직원분들이 되겠고요. 또 이제 민원실이 있으시면 민원실 직원분들, 또 민원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각 소관부서에서 민원 담당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콜센터 있으면 상담사분들도 해당하겠고요. 기초지자체는 주민센터 자체를 민원실로 보기 때문에 운명동 사무소 직원분들도 되죠. 다양한 대상을 해서 대내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현재 작년 9월 이후부터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빨리 확인해 보시고 없다고 하면 남은 단기 동안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사항은 이제 팀장급 이상 관리자는 제외가 됩니다. 실무자들, 우리 기관은 팀장들도 실무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인데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일선 현장에 대한 이제 스킨십, 커뮤니케이션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업무 관련되어 있으면 산하기관 대상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불인정되는 사례들은 이제 간부회의라든지 전 직원 또는 일반 직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 인정이 안 되겠고요. 타기관 민원 담당자 또는 협력기관 대상 하신 것들 해당 없습니다. 우리 기관 민원 실무자분들 모아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민원 담당자 간담회 외에도 민원 관련 회의체 관련 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동일한 성격의 민원 관련 회의체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총괄심사 이런 것도 있겠죠.
간부 회의에서 민원 관련 현안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지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민원 관련 회의체에서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직접 민원을 심의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지자체에서 이제 기관장 직접 하시는 이동 민원실 많이 하시죠. 이동 시장실, 이동 공수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내 활동, 대외 활동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 상담만 해주셨다고 하면은 민원 관련 회의체에서 심의 처리하신 게 아니죠. 네. 상담 이후에 관련 부서장들이 다 동석한 자리에서 인용이 됐건 불인정이 됐건 실제 결론을 내주고 민원조정위원회처럼 심의 결과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외 활동은 이제 간담회 형태로 할 때 민원 서비스 수요자 대상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되겠고 국민을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까지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국민이라 하면 기업이나 단체도 해당하겠고요. 잘못 내시는 경우로 협력기관이나 상급기관 대상 활동하시는 실적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원 현안을 간담회에서는 대내 활동이건 대외 활동이건 민원 현안 논의할 실적이 확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뭐 간부회의라든지 또는 이제 단순히 현장에서 방문하셔서 연설하시거나 교육 지시, 당부사항, 격려 이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활동이라면 이 평가에서 보고자 하는 활동은 아니고요. 민원 현안, 민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거나 최소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이런 상호 소통한 내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평가 실적 보고서에서만 글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제출하신 증빙 자료 여부와 해당 문구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외 활동 중에서 언론 홍보 실적이 있는데요. 민원 현황과 관련해서 기고문을 작성하시거나 또 인터뷰도 하시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건 민원 현황과 관련해서 민원 문제에 대한 건 하셔야 됩니다. 잘못 내시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관에서 하시는 이제 정책 홍보 보도자료도 내시는데 해당 없습니다. 분명히 민원 문제를 언급했다. 민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내용 확인이 안 되면 제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홍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되고 송출된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내부 보도자료만 가지고는 언론 보도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터뷰 대표로 잘못 내시는 게 어떤 이제 기관 관련 이슈가 있는 현장에 가셔서 기관장이 언급하신 인용문 코테이션 두세 줄 들어가는 것도 이제 인터뷰로 내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는 인터뷰 전문 기사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런 형태로 되신 것만 인터뷰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활동 건수는 대내 합산 월 2회만 인정하고요. 한 가지 실적에 대해서는 대내나 대외 둘 중에 한 가지로만 반영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동일월에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대내 활동은 가급적 인정하는 쪽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워낙 이제 내외 부족으로 활동 스케줄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관장분들이 그래서 대내에서 하시는 것들은 동일한 내용이나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셔도 부서를 달리해서 하시면은 다 구분해서 인정을 평가해서 반영하고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앙기관들도 이제 소속 산하기관들 순시 많이 하시고 그때 민원인들 만나실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 순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일정 기간 연속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월 1회로만 반영이 됩니다. 월을 달리해서 하시게 되면은 구분해서 인정이 되겠고요. 권한대행은 이제 내용 기준 확인해 주시고요. 평가에서 인정된 증빙자료 사례입니다. 간단한 결과 보고서 한두 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석 대상이 명확하게 종합민원실 지도, 민원 실무자로 되어 있고요. 국장 과장이 있습니다만은 주요 대상이 아니라 참관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인정이 되겠고 주요 활동 내용에 이제 민원 창구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상호소통 내용이 있는 경우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원 청구 노고 경로는 평가에서는 전혀 확인을 하지도 않습니다. 유의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문 하나 가지고 인정된 사례인데요. 네, 지자체에서 이제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민원성 질의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 그러니까 청취를 하셨다는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평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 우수 인센티브 실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표창장 또는 상장입니다. 한 건의 2점, 최대 3건까지만 반영을 하겠고요. 상품이나 상금, 한 건당 1점, 최대 6건까지 인정이 되고, 기타 인센티브는 한 건당 2점, 최대 2건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시로는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시는 민원봉사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시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행안부에서 하시는 것만 제출해 주시고, 후보 추천만 하셔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과평가나 인사평가 가점. 성과평가나 인사평가에 정규 지표로 있는 것은 인센티브로 볼 수가 없겠고요. 반드시 가점으로 운영하신 경우에만 인정이 되겠고, 토상휴가, 특별수당, 국내외 연수 등 민원 우수한 개인이나 부서의 대상으로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피부서, 경무부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격려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 우수에 대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점이나 수당 같은 것들은 규정만 내주면 안 되고 실제 선발해서 가점 부여한 내역, 휴가나 수당 지급한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표창이나 상금도 마찬가지로 제공 완료 일자를 반드시 내셔야지만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공 예정일 다 인정이 안 되겠고요. 상장 수여 완료한 일자, 상품 상금 지급한 완료 일자, 연수 완료한 일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각 실적 점수에 대해서 평가 점수 환산하는 배점은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세부 기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기관장 명의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콜센터 상담원, 또 소속 산하기관 민원 담당자들까지도 인센티브 대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표창, 상장은 이제 기관장, 본청의 기관장 훈장만 인정이 되겠고요. 상품, 상금은 이제 부서 단위에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셔도 가능합니다만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소속기관이나 특정 부서에서만 대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기관 내부 전체로 대상을 하셨으면 인정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관 자체에서 집행하신 인센티브가 인정이 됩니다. 상업기관에서 내려주신 거라든지 또 외부 기관에서 주관한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국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보내시는 그런 해외 연수에 인원 우수자를 뽑아서 보냈다 하면 이제 인센티브로 인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행안부 주관 민원봉사대상 후보 추천은 후보 추천만 하셔도 되고, 국민 추천, 그다음 이제 제출하시면 해당 그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모두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선진지 견학이 아니더라도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만 주셔도 인센티브로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일단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면 민원 담당자 보호 지표가 되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은 민원 우수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로 하면 당연히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면 인센티브는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아래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분기별 9건까지만 집기를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완료 일자 관련된 징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민원 우수 인센티브, 민원 우수라는 것에 좀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 유공이나 적극 행정, 규제 혁신 이런 다양한 포상에 민원 업무 담당자가 선발되거나 민원 업무 담당 부서가 선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제출하시는데요. 이 해당이 없습니다. 반드시 민원 우수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또는 이제 업무 유공이나 적극 행정, 규제 혁신 이렇게 운영하실 때 세부 분야를 민원 우수로 정하셔서 하셨으면 그거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복 제공에 대한 기준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운영 회차를 몇 번 하셨는지, 그다음 각 회차에서 분야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지가 건수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동일 일자의 동일 시상 분야에 대해서 여러 명,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한 건입니다. 동일한 명목으로 주셨으면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시상 분야에서 개인별로 뭐 이제 선발된 공정은 다 다르시겠죠. 그거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나 개인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원 우수 부서, 민원 우수 개인 동일한 걸로 봅니다. 그다음 이제 동일 시상 분야에 대해서 분기별, 월별 등으로 회차를 달리해서 심사하고 다른 일자에 제공한 경우 또는 동일 일자의 다른 시상 분야에 대해서 제공한 경우는 인정. 이게 이제 시상 회차랑 분야를 구분하시면 구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동일 회차인데 동일 회차 내에서도 표창을 주시고 또 상금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수요일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같은 날 표창 주고 같은 날 상금 주시는 경우 거의 없죠. 이거는 이제 같은 건으로 본다 이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거 구분 인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좀 첨부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같은 시상 분야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를 중복 제공하는 경우, 표창에 대해서 부상으로 상품 상금 이제 병행 지금 많이 하시는데 동일 대상에 대해서 동일 분야에 대해서 표창하고 상금 같이 주시면 표창 한 건, 상품 한 건이 아니라 일단 표창 한 건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표창과 상금을 동시 집행하는 건수가 3건이 넘는다고 하면은 이 3건까지는 최대 3건까지죠. 표창이 3건까지 표창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실적들은 상품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실적 제출했을 때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분야인데 최우수, 우수, 잔여에 따라서 인센티브 유형을 달리 제공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가장 높은 것만 반영한다 이렇게. 앞서서 이제 다른 종류 중복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합니다. 실적 보고 양식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일에 같은 날짜에 같은 회차에 집행하셔도 시상 부문, 법정 민원, 신문고 민원, 고충 민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늘 많이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행정관리 조직입니다. 아까 우리 행안부 지침 설명회에서 이제 반복 민원 또는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반복 민원은 이제 3회 이상 하신 경우에 이제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이제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제 다수인 또는 반복 민원 관련 시위를 이제 연일 이상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모든 그런 다수인 반복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회의 상정화 안건은 이제 선별해서 발표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인 출석에 대한 것은 아까 이제 질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행령에서는 이제 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 이제 민원인이 불참 서면으로 대체한다든가 민원인 의견을 또는 이제 불참을 한다든가 했던 경우에는 이제 통보한 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은 요건에 부합하는 걸로 보시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대면 개출을 해야지만 민원 현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실리를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기관 상황에 따라 이제 서면 개출을 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럴 때는 서면 개체 사유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서면 개체를 타당하게 하신 걸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행정관리 조직 관련된 이제 지표 중에서 먼저 민원 전담 조직 구성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민원 명확하게 얘기하면 민원 총괄 전담 조직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자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민원 행정 역량을 이제 기관에서 어떻게 이제 투입을 하시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지표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민원 업무만을 전담하셔야 되는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고 그 조직에서는 반드시 민원 총괄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민원 총괄이라 하면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시는 기능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의 제반
민원 처리 현황을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업무가 있느냐, 그 기능이 있어야지만 민원 총괄 전담 조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앙기관 같은 경우 이제 운영지원과 또는 총무과에서 일부 직원분들만 민원 담당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업무 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민원 총괄 기능은 합니다만은 민원 전담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총괄 전담 조직은 보진 않고 전담 직원 2 이상이 되는지 또는 전담 직원 1명 있는지 전담 직원 없이 사업을 병행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자료과에서 총괄 업무를 하시는데 실제 어떤 민원 처리 접수나 상담 같은 경우는 콜센터라든지 다른 민원실 창구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조직들은 민원 전담 부서라고는 볼 수 있죠. 근데 민원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 총괄 전담 조직으로는 이 직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분 기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기초지자체 원스톱 민원 창구 1, 2, 3 유형 이거는 평가 대상 기관 내에 행안부에 승인하신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제출자라는 별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책입니다. 이제 안건 건수에 대한 배점 기준이 작년과 조금 달라졌는데요. 일단 법령에서 정한 심의 안건 외에도 민원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한다든지 민원 우수 공무원 선정한다든지 다양한 민원 관련된 안건이면 모두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수인 반복 민원 심의를 이제 필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안건이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그 다수인 반복 민원 해소 방지 대책을 심의하신 경우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의하실 사항이 민원조정위원회 배점은 2점이고요. 일반 안건 3건만 하신 경우는 1.5점이 되겠고 다수인 반복 민원 심의 2회를 하신 경우에는 1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수 합산하는 방식은 예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고요. 제출하실 자료는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이 국적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럼 이제 개최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서명 개최하는 경우에 이제 서명 개최 필요성이 개최 계획에서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했고 심의 결과는 어땠는지, 참석했던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을 직접 심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외부 위원이 참석하신 경우만 평가해서 인정을 하겠고요. 처리 주무부서 지정이라든지 민원제도 개선 방안, 우수 공무원 이런 내부 업무에 대한 것들은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수인 반복 민원 심의 해소 방지 대책이 아니지 직접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다수인 민원에 해당하는지 또는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준비자료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바로는 다수인 민원은 5세대 이상의 5명 공동위에 관련된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에 해당하는지 반복 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는 이런 것들 관련된 자료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이제 세부 운영 규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좀 넘어가겠고요. 간혹 이제 청원심의위원회나 민원실무심의회 다른 회의체 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사한 안건이 다뤄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만 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속기관 외에 공청회에서 하신 것만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했으면 이제 일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안건 수를 가지고 집계를 하고 다수인 반복 민원 관련 실적은 개최 횟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회차당 최대 1.5점만 인정이 되겠고요. 다수인 반복 민원 심의는 반드시 2회를 개최해서 회차를 구분해서 하셔야만 1점을 획득하게 되겠고 한 회차에 2건을 처리하셔도 0.5점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내용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걸로 보이고요. 다음 이제 민원 취약계층 보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되고 세분화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민원 취약계층입니다. 제가 민원 담당자 보호랑 헷갈렸는데 일단 민원 취약계층과
민원 담당자 보호가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교육청 광역 기초가 공통적으로는 기관에서 시행 중에 민원 서비스를 제출하시는데요. 교육청 2건, 광역 4건, 기초 5건. 예시는 내용을 좀 봐주시고, 다양한 민원 취약계층 대상 민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를 다 내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민원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민원실을 이용하거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편의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제 인정되는 예시 중에 보실 만한 것들은 이제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제 행공 이용해서 공공시설 이용하게 하시는 것들, 또 민원 서식 외국어 해석권, 외국인 주민 대상 생활 편의 제공 서비스 이런 이제 안내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 명의와 예방 접종 안내, 법령 생활 정보 안내. 여기서 보시면 명의와 예방 접종을 내시는 게 아니라 외국인 대상 명의와 예방 접종 안내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와 민원 서비스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법령 생활 정보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서류를 운영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집배원 봉사 단체를 활용한 민원 서비스 전달.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다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볼 수가 없겠고요.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대상을 한정하시거나 또는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로 하시거나 뭔가 차별화해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참고해 주시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 항목이 별도로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청 계정으로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를 운영하시는지, 그다음 본청과 각 주민센터 전체에 민원인 편의용품 4종, 점자 업무 안내책자 확대경이나 돋보기, 그다음 보청기 휠체어 4종이 모두 전체 설치 장소에 모두 있어야만 만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 무인 발급기 설치율, 관내 설치된 전체 발급기 대수 대비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 대수가 얼마나 있는지 비율을 측정하는데요. 이 지표는 제출 자료가 별도 없이 세워 시스템에 명확하게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증 기간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주요 Q&A 보겠는데요. 민원 취약계층 배려 창구 같은 경우에는 정식 창구처럼 표기가 돼 있으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명패라든지 간단한 입식 안내판으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시는 건 인정이 안 되겠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 이제 현행화 정보 변경 내용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광역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점심시간 민원실입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휴무제를 안 하시는 경우 운영 현황이 자료가 제출되시면 1점이 되겠고요. 휴무제를 하시는데 조례 근거가 있다 하시면 1점. 만약에 이제 휴무제를 하는데 조례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 0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중에 민원실 운영하시는 경우는 휴무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례에 관련 시간 규정이 안 나오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운영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그 다음 올해 하반기, 1월, 6월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그 운영 계획은 우측의 내용을 보시면은 분량이 많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기초지자체 본청과 각 전체 주민센터에서 교대 근무를 통해서 점심시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휴무제를 일부라도 하시는 경우에는 휴무제 운영기관으로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점심시간 관련해서 근거 규정으로 조례가 있으셔야 되는데, 휴무제를 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평가에서는 기간 내에 공부까지 완료된 경우만 조례 반영된 걸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민원 담당자고 상당히 강화가 된 부분인데요. 일단 힐링 프로그램 이수는 예년과 동일합니다만 이제 배점이 1점으로 공통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수 대상자 평가에서 반영하는 것은 일단 본청 대상만 보겠습니다.
뭐 주민센터 직원분들이나 콜센터 상담사분들도 다 힐링 프로그램을 이수하셔야 되죠. 당연히 이제 경험을 시달리기 때문에 이수하셔야 됩니다만, 이제 평가에서는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본충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누락되진 않는지 그런 관점에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인원 기준 인원은 이제 최대 5명이에요. 민원 기능실에 직원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평가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수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최대 5명까지 이수를 하시는 거고요. 일단 민원실, 그러니까 민원 창구를 운영하시는 민원실이 있으시면은 민원실이 우선 대상입니다. 그럼 민원실이 없으면 민원 총괄 업무를 하시는 민원 총괄 부서가 되겠고요. 또 민원실이나 그 민원 전담 부서가 없다고 하면 민원 담당자 2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이나 민원 총괄 부서 10명 이상이면 최대 5명이 되겠고요. 10명 미만이면 소속 인원의 50%를 소수점 이하 버리고 해서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기준 인원과 이수 인원, 이제 인사 이동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평가 대상 기간 마지막 날이 현원 집계 일자를 하시고, 이수한 실적들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이수하신 인원수를 누적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 내용은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심리치료들이 이제 기존에 어떤 취미 수준에 하던 활동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정이 되고, 심리치료로 사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이 다양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단 연간 7시간 이상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7시간 이수를 하신 경우가 인정이 되겠고요. 이제 뭐 외부 이동을 수반하는 1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 시간, 식사 시간도 다 7시간 그 이수 시간으로 합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참고로 이제 민원총괄부서 소속이 아니더라도 민원실에 배치된 부서의 직원도 이수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민원실에 이제 민원과 외에도 어떤 토지과라든지 뭐 지적과라든지 다른 민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창구 내려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민원실 안에 있는 그 교육 대상으로 본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 내실 때 민원실 배치부라든지 해당 상호분장 같이 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심리상담센터 2점 지표가 되겠습니다.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심리상담센터를 보는데요. 기관 내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경우에 2점 만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외부 전문기관 이용하실 경우에 1점, 그 다음 인사혁신처나 공무원 연금공단 온라인 상담 지원하는 경우에 1점. 그래서 2번, 3번 두 가지를 다 하시면은 총 2점 만점이 되겠고요. 1번 한 가지만 하셔도 인정이 되면 2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관 내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외부 위탁이나 뭐 보건소나 인사교육처 포함해서 운영 주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 장소만 우리 기관 본청 내부에서 해당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기관 내부 설치가 되겠고요. 그 매년 운영이 매일 그러니까 주 5일 이런 게 어려우시면은 뭐 주별 뭐 특정 날짜를 월 1회나 주 1회라든지 뭐 월별 회차를 정하시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관은 이제 당연히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외부에서 온라인 상담도 2번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3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온라인 심리상담을 말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 마음건강센터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심리상담, 심리지원 교육을 실제 이용한 실적을 내셔야 됩니다. 인사혁신처 경우는요. 그 다음 공무원 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 게시판에 그 게시글이나 그 배너를 통해서 안내하고 이제 링크를 제공하고 계시면 접속 환경을 제공한 걸로 봐서 온라인 참여 환경한 걸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인사혁신처에서 심리상담센터, 마음건강센터 하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하시는데요.
이 센터들을 단순히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심리 상담을 위해서 직원분들에게 얼마나 케어를 하시는가를 보기 때문에 노력도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용은 안 되고 그 해당 센터들과 협업을 해서 해당 소속 공무원분들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실적이 있으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제 뭐 이벤트성이나 일회성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되겠고요. 어떤 정기적인 또는 상시적인 지속성을 좀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상담 수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냐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 그냥 어느 날 다 같이 가져왔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원 치유 지원센터, 학생 마음 보듬센터 이런 기존의 이제 법령에 의해서 원래부터 있던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역도 관점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민원 담당자들 대상으로 전용 프로그램을 뭔가 개설해서 운영했다는 시각이 있으며 이제 기관 내부 설치 인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비가 이제 많이 다양하게 강화가 됐는데 각 평가군별로 해당 항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중앙기관은 민원실 운영 여부에 따라서 그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전장비 중에서 안전가림막이 있는데요.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제 높이 기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180, 바닥에서부터 180cm. 그 다음에 재질은 원칙적으로 안전유리, 이렇게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는 이제 안전유리보다 더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도 인정이 되겠고, 아크릴 같은 약한 재질은 이제 두께가 5mm 이상 되어 있다는 것이 증빙이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동식 가림막 많이 있으셨는데요. 이거는 안전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형 증빙이 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기적으로 작년 24년 5월부터 바닥 기준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이제 높이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고 작년 5월 이후에 설치한 안전유리는 높이 기준을 증빙과 함께 같이 내셔야 되겠습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작년과 달리 이제 해당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 인원 대비 전체 장비 수를 가지고 보급률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CCTV 비상벨은 민원실에 두 가지 모두 설치한 경우 인정되겠고요. 비상벨 인정 기준, CCTV 인정 기준은 내용 보시면 이해할 걸로 보겠습니다. 전수 녹음은 이제 도입 취지나 이런 것들은 앞서 행안부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동 수동 모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 출입 제한 퇴거 조치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요원입니다. 민원실의 안전요원, 청용경찰이나 방호원 또는 보안업체 직원이나 또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청사방호 경비 분야로 반드시 병무청 임무 배치를 받은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겠고요. 공무직 같은 내부 직원이나 인정이 됩니다만은 보직 자체가 안전요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 분장도 민원실 안전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담 반드시 청사 전체 이런 것이 아니라 민원실 전담을 하고 업무 시간 내에 공백 없이 운영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겠고 배치 장소는 이제 민원실 내부가 우선되게 되겠습니다만은 불가한 경우에는 출입구 앞이라든지 로비 앞에서 민원실 내부를 항상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시간 설정, 행안부 설명했던 것으로 가능하겠고요. 비상대응 메뉴 구축, 방역 기초, 그래서 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군, 구마, 민원실과 그다음 전체 주민센터 포함입니다. 연 2회, 단기별로 해서 연 2회 반드시 모든 주민센터가 다 충족을 하셔야 되고 경찰 또는 보안업체가 반드시 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부 내용은 설명 자료 보시는 걸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사항은 이제 비상대응 구성인데 모의 훈련을 안 하신 경우라든지 또는 실제 현장 훈련이 아닌 도상은 시뮬레이션이나 실내에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제 매뉴얼 점검을 하신 경우는 이제 불인정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법무부서, 기관에서 이제 법무를 관장하는 기능이 있는 부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런
법적대행 전담부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 법무부서가 없는 경우에만 감사 또는 민원총괄부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민원총괄부서 내에서 특이민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게 규정한 경우가 있으시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이게 민원총괄부서 안에 특이민원 법적 대응 업무 분장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민원총괄부서 안에 별도 팀이 편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림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이런 자료로 꼭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안전한 민원 환경 관련 환경에 대한 세부 항목별 배점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에 따라 우측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충족률이 높기 때문에 정규 집회는 제외가 됐습니다만은 관련된 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전수 녹음 관련해서는 자동 수송 다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수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수 녹음 음성 안내가 고지되는지 음성 파일을 샘플로 제출하셔야만 저희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출입자 태그조치 관련 안내문 설치하시는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권장시간 설정, 앞서 행안부 설명처럼 국장급 이상 결제를 득한 계획서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 법령 운영. 우선 중앙기관에서 민원 처리 기준표 현행화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9월 1일 기준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재된 민원의 현행화 실적이 되겠고요. 민원 처리 기준표 현행화 실적으로는 이제 민원명, 신청서 자격 등 고시항목 8개, 일부라도 법령 개정 관련된 법령 개정 내용이 있으면 현행화 하셔야 되는데 행안부에 고시를 하셔야지만 인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등록 민원이 이제 100건 이상이 기관이 현행화가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에 이제 가점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민원 처리 기준표 등록 민원이 없거나 관계 권익위 법제처, 새만금청, 행복처이겠죠. 그 외에 관계 법령 변동이 없는 변동 사항이 없는 기관들은 이제 민원 편향과 민원 홈페이지 현행화 실적으로 평가가 가능이 되겠고요. 평가 산식과 배점은 이제 내용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 민원 편향과 홈페이지 현행화 실적. 일부는 이제 교육청 광역 기초제차가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평가 대상 기간이 3개 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3개 분기만 보게 됩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이제 제출하지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일체 총괄 점검이기 때문에 민원 총괄부서에서 주도했다는 내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또는 분기당의 어떤 계획서라든지 또는 민원 편란 홈페이지 점검하는 알림 공문, 협조 공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되셔야 되겠고요. 각 분기 내에 민원 편람을 점검하고 관련된 홈페이지 현행화를 모두 완료해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만 점검하는 실적을 내신 경우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편람 정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점검 대상 기간이 아닌 점검 실시 기준으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4년 4분기 관련된 점검을 24년 4분기 내에 했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 어떤 기관들은 간혹 24년 3분기에 어떤 현행화 대상들을 집계해서 24년 4분기에 현행화한다 이런 식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4년 4분기 실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다 하셨으면 충분히 만점이 다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제출 자료 홈페이지 민원 편향 홈페이지 점검했는데 현행화 승인이 없으면 점검은 했는데 현행화 내용이 없음을 이제 문서 증빙으로 남기셔야 되겠고요. 제출 서류 중요한 사항이 이제 홈페이지 업데이트 화면 캡처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원 편향을 정비해서 이러한 현행화 사항들이 홈페이지까지 올라갔는지 그 최종 완료 일자를 가지고 각 분기 내에 실시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신데 우선적으로 그 게시물 자체에서 업로드 날짜가 표기되는 경우들은 그 해당 날짜 보이게 캡처하시면 되는 수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날짜 표기가 안 되시는 홈페이지 시스템에서는 게시물을 업로드하시고 그 해당 일자에 컴퓨터 날짜가 화면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보도록 캡처를 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 게시물이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하시고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정보화 부서나 민원 부서에 어떤 홈페이지 업데이트 요청을 해서 업데이트 완료된 일자를 공문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 자료를 합쳐서 저희가 실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기초 지자체 대상 이제 법정 민원자료 운영 실적인데요. 예, 전문 분야 민원 상담 실체. 예, 우선적으로 이런 개발 회의나 이제 복합 민원과 복지 생활 중 일반 민원과 달리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예,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부터 말하자면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하느냐를 가지고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후견 인재는 민원 후견 인재 사무가 지정되어 있으면 해당 민원 후견인들이 누구인지 현행화한 내역을 가지고 그런 민원 후견이 목록에 일단 있어야 되겠고 이 경우 민원 후견 인재는 반드시 실제 운영을 해서 일지 작성한 결과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일지 작성한 샘플을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민원 후견인 상담을 하신 실적 계정을 가지고 내셔도 되고요. 실제 운영한 결과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전시사 청구제는 이제 운영 안내만 하셔도 인정이 되는데 일단은 10건 이상 지정되어 있다는 게 자료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 편람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민원 안내 화면에 사전시사 청구제 관련된 안내 내용이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 처리 문자 안내 시스템은 이제 세월 행정 시스템 기본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기관 자체 시스템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적입니다. 민원 처리법에 근거해서 월 1회 이상 기관장이 민원 처리 현황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관점에서 결제 열람, 보고를 하고 이를 결제 열람한 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네, 기관장 부기관장 보고 시에는 80%, 실국장 단위는 50% 인정되는 부분 인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 부서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월 1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달 기관장, 부기관장 다니지 마시고요. 최상위 결제자로 한 분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간부회의나 업무회의 때 회의자료 열람하시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단독적으로 이제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무대행은 내용을 첨부해 주시고요. 9회 이상이 됐을 때 만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기관별 민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실적인데요. 이제 민원 처리 현황을 점검할 때 이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민원 진단 추이라든지 집단 민원이나 악성 민원의 발생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인 분석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기준은 국장 이상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인정이 되겠고요. 이러한 보고를 개선 방안 도출해서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단 정량 평가가 일단 있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분석의 충실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민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 점검 분석의 충실도에서 일단 확인 점검의 충실도가 일단 있고요. 이 내용은 매월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해서 결제 처리만 하지 말고 민원 현황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또 간부회의나 업무회의 때 하셨던 일반적인 시정 지시사항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해당이 없습니다. 제출했다고 영점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보고 당시에 피드백을 받으신 실적보다는 감점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했을 때 기관장급 결제자가 개선 사항을 지시를 주셨는지,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셨는지, 그 다음 그 지시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결과를 해당 결제자가 다시 꼼꼼하게 결제하시는지 이 과정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점검의 충실도 50%, 분석 및 개선 방안 충실도 50%두 가지 관점 평가합니다. 배점은 그래서 이제 중앙교육청 2점 광역 1점인데요. 각각 1점, 0.5점 이렇게 분할해서 보시면 되겠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2점, 보통과 미흡일 때 일부 미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심사위원 평균 점수를 평가점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별로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를 부여합니다만 평가 결과는 평균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수나 일부 미흡 같은 이제 중간 점수로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평가 실적 작성하실 때 그 민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실적과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의 충실도, 분석의 충실도와 확인 점검의 충실도는 동일한 실적을 가지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내용만 맞다고 하면. 근데 이제 평가하는 요소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각각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증빙자를 제출하시더라도 실적 보고서는 각각 구분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비어 있으면 평가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냥 0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입니다. 예.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이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를 했는지, 그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을 했는지 두 가지 요소가 되겠고요. 교육 이수 실적은 일단은 대상 인원은 이제 힐링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힐링 프로그램에서는 최소 인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 인원 대비 이수 능력 평가하겠고요. 민원실 민원 총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힐링 프로그램처럼 이제 2명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겠고요. 교육 방식이나 교육 주체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 계획이라는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별도로 기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드셔야 되고, 그 계획에 대한 결재자가 부기관장이냐 실국장이냐 담당 부서장이냐를 가지고 사전 배정을 부여하겠고요. 그 다음 또 이것은 이제 이행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해당 계획서를 알림 전파하는 이행 공문을 또 같이 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그 공문에 대한 결제자는 평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부서장이 하셔도 되겠고요. 다음 이제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우수 시책 사례를 발굴하시는 게 되겠는데요. 중앙교육청 광역특검, 기초는 한 건. 초과 제출하시는 것은 이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이제 민원 처리 상황 관련해서 확인 점검 분석의 충실도도 있었죠. 해당 그 지표도 마찬가지로 각각 한 건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평가 대상 기간에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시행하시거나 하시는 실적들을 내시면 되겠고, 기관에서 직접 발굴하신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발굴하고 이런 채널로 접수된 것들을 활용해서 개발하신 것들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 이제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4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제출 건수 기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와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 지표 번호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만은 1-4의 민원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하고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 사례 중복 제출은 가능한데요. 민원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는 새로 발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시던 거 있으면 전년과 동일하게 제출해서 가능한 것이고, 2-3번 지표는 작년 9월 이후에 새로 시행하시거나 계획하신 사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과의 연관성 인정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미흡 또는 불인정 예시 보시면 어떤 것들을 안 내줘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실적 보고서 양식인데요. 평가 보고서 양식은 매년 평가지표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이 되고, 그다음 보다 명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개정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전년도 평가 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평가 매뉴얼 파일과 그다음 이제 평가 보고서 양식은 이제 평가 시스템의 추후 게시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올해 것으로 업데이트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 결과, 개선 내용, 개선 효과, 참고
영역이 있는데 괄호를 보시면 창의성 노력도라든지 효과성, 확산 가능성, 평가 관점이 같이 기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기술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 양식을 변경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이 평가위원들이 실제 보셔야 될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기준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 정비 및 구비 서류 감축입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 이제 민원 간소화율 평가가 되겠는데요. 민원 간소화에 인정하는 기준은 민원 통폐합이나 실효성 없는 폐지, 그다음 관행적인 구비 서류 폐지,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로 변경한 거나 신설 민원을 디지털 서비스를 적용한 경우 이렇게 되겠고요. 중앙 1그룹, 2그룹 구분이 되겠습니다. 1그룹은 이제 소감 민원 100종 이상의 17개 구간이 소감 민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 1그룹 전체 정비 건수에서 이제 기여도 관점에서 정비율을 평가하게 되겠고요. 순위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 정비 건수가 0건이면 최하 등급 부여가 됩니다. 중앙 2그룹은 민원 소감 민원이 100종 미만인 24개 기관이 되겠고요. 민원 정비율은 소감 민원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원 정비 건수가 0건이면 최하 등급 부여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민원 정비 추진도 평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문서가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검토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체적으로 적정 정비 대상을 발굴해서 노력하시는지를 입증하셔야 되겠고요. 그 충실성이나 적극성, 관심과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그 9월에 평가 시스템 자료 제출에 해당 없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4월에 일정의 추진 계획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때 관련된 한글과 X 파일을 가지고 7월에 중간 점검, 최종 조사 8월 말에 한글로 별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일부 중앙기관은 민원 정비 노력 및 이행 실적을 가지고 정성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 내용 봐주시고요. 효과성, 노력도 확산 가능성 세 가지 관점에서 정성 평가가 되겠고, 인정되는 범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작년과 달리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가 결합돼서 평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기관에서 공동이용 또는 제공 요구로 처리 가능한 전체 민원수 대비 일체 공동이용 제공용수 활용 확대가 된 민원수가 되겠고요. 이 전체 모수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이제 활용 확대가 된 민원에 대해 인정하는 기준은 해당 민원을 연간 처리한 건수와 그다음 그 민원에 대해서 공공이용 제공료를 통해 처리한 건수 비율로 평가가 되겠고, 그 실적 집계 모수가 되는 기관에서 공동이용 제공료를 처리한 전체 민원수는 24년 9월 1일 기준, 작년 9월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민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적 산정 예시는 우측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각 평가군별 순위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전년 대비 활용 확대가 되지 않은 활용 확대가 된 민원 종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 등급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행공과 이제 제공용으로 가지고 제출 서류가 없도록 변경하실 적이 되겠고요. 제출 건수에 따라 순위로 해서 평가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이런 서류 감축 실적이 0건이면은 최하 등급이 아니라 0점 부여가 됩니다. 차이가 좀 있겠고요. 신청서 안내만으로도 되는데 이런 신청서 변경에 대해서는 우측에 사례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보조금 24 정보 24에 대해서 구비서류 감축한 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이제 기존에 보조금 24에 등록되어 있는 민원인데 온라인 서비스로 안 돼 있던 민원을 온라인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신규로 온라인 서비스 가능한 민원을 등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것도 건수로 서열해서 평가하고 등록 건수 실제 0건이면 최하 등급 부여가 되겠고요.
광역의 경우 신규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치민원의 등록 및 정비 여부, 그래서 자치민원 처리 기준표 고시 여부를 평가하고 자치민원의 정비계획 수리 여부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법정민원 신속 처리, 광역과 기초에만 해당이 되겠고요.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으로 처리한 2일 이상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 되겠습니다. 준수율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또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 일괄 확인을 하겠고요. 다음 이제 평가에서 제외되는 민원과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것들은 설명, 내용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가감점 내용입니다. 민원 서비스 중점 개선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민원 서식 개선입니다. 우선적으로 민원 서식 개선을 인정하는 범위는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한 경우, 그 다음 국어학적 관점의 표현 정의는 이제 문법이나 맞춤법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식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그 다음 디자인 자체를 바꾸시거나 큰 글자로 개편한 경우에 한 개 반영한 서식당 0.5점, 두 개 이상 반영한 서식 개선에 1점인데 이것은 이제 민원 사무 종수로 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기준은 해당 그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이 완료가 되겠고요. 개정 완료는 공포 완료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간혹 잘못 내시는 경우에 서식 개선 없이 이 문항을 보고선 이제 법규 개정 시점만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표는 법규 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서식 개선을 보는 겁니다. 서식 개선을 인정하는 요건이 관련 규정 개정까지 되느냐를 보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개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서식이 있던 사무에 대해서 개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신규 서식 개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당연히 개정 전후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선 전에 서식을 같이 내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 과제 선정의 실적은 내용 봐주시면 이제 중앙은 행안부 협의과제 스택 건수와 개선 과제 이행률 평가가 되는데 그다음 이제 공통적으로 소관부서 채택 건수가 있겠고요. 전년과 달라진 점은 기관에서 자체를 발굴한 과제를 이행한 경우에는 채택한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출서는 없고요. 그 다음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처리율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것. 전년과 달라진 점은 이 자료 오타가 좀 있네요. 업종 37종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처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처리 실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집계한 결과 반영하기 때문에 제출 처리가 없겠고요. 그 다음 민원 담당자 보호와 연관된 가점입니다. 전수녹음 관련해서 민원실 주민센터 외에 확대 시행한 실적이 되겠는데요. 대민부서 전체 직원수 대비 전수녹음 해당이 되는 설치율 가지고 평가가 되겠고, 우리 기관은 어느 부서가 대민부서로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행안부에서 기관별로 일괄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대민부서로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 직원과 전수녹음 구축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악성민원 대응 우수 사례입니다. 전년도 이제 법정민원 법적 대응 우수 사례에서 인정 범위가 늘어났는데요. 전담부서는 운영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 우수 사례가 첫 번째가 되겠고, 그 외에도 민원 법령상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기관 특성에 맞게 강화된 보호 조치를 이행해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한 건만 제출하시고요. 초과 제출한 사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적 대응의 인정 범위는 기관 차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하거나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원사 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사례, 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이것들을 민원사 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단순히 이제 경찰서나 이런 수사기관 신고까지 했으면 법적 대응으로 볼 수 없고요. 소송 지원을 해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충실성, 대응의 난이도 두 가지 강성이 평가가 되는데, 대응의 충실성은 이제 악성 민원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행했는지 또는 이제 그 외에도 기관 특성에 맞게 강화된 보호 조치를 이행해서 악성 민원의 대응과 해결에 지대한 공헌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응 해결에 공헌하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대응 체계 구축만 가지고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 대응 체계를 가지고 직접 악성 민원을 해결하거나 대응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악성 민원이 발생했던 경우에만 실적 제출할 것들이 발굴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법적 대응 외에 이제 특기민원 전담 대응팀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우선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난이도 평가는 내용 봐주시고요. 그 다음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활용도 확대는 정령과 동일합니다. 중앙기관은 실제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이 디지털 활용도 확대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그 확대에 기여할 만큼 교육이나 홍보나 제도 개선을 했는지 이런 것들 관련 실적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일정 반영이 되겠고요. 교육청 광역 기초지자체는 인정 범위가 좀 더 넓게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행공 이용 등 이제 제도나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경우입니다. 교육청은 기타 디지털 서비스도 다 인정이 되겠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동 이용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구비 서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실적은 본지표에 정기지표에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 활용도를 높이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출돼야 되겠고요. 이제 행안부에 어떤 이제 행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제안해서 디지털 정부에서 수용한 것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내부 담당자 교육, 또 이제 외부 홍보 등 이런 노력을 하시는지 홍보는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는 해당이 없겠죠. 내부 직원들은 행공 이런 디지털 활성화 하시라고 교육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활용이라고 이게 외부 홍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민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라 이런 관점에서 하셔야지 되겠죠. 취지를 봤을 때는. 그다음 이제 감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거하고 있는데요. 지원 제출 관련된 감점은 앞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부정행위 관련해서 실제 이제 예년에도 좀 중기결의 제출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기관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더 페널티가 좀 강화가 됐고요. 부정행위를 확인한 당해년도는 종합등급에서 최하위 40급 부여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종합등급에서 5점씩 감축하는 기준은 이제 예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올해부터는 부정행위 확인된 기관은 기관별 등급 공개할 때 같이 공개하셔야 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도 게시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연말에 이제 현시사할 때 이제 임의로 기관을 선정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십시오. 가산점 배점 기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평가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맨 앞부분에 기관 계획 작성 양식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기관의 민원 처리 현황이나 또 민원 특성들을 설명해 주시는 건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게 되냐면 이제 평가위원들이 기관에서 제출하신 자료들을 볼 때 이게 민원 업무인지 대상 또는 어떤 집행의 대상자가 민원 담당자인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기관의 민원 관련된 실정들을 잘 설명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식에 대비해서 기관 실정에 맞게 이런 업무 흐름들라든지 도표라든지 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관의 실정을 잘 알릴 수 있는 형태로 실정에 맞게 바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다른 지표들은 표준 양식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시스템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 각 기관별로 하나의 공인인증서가 배부되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평가 매뉴얼에 담당자 변경 공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하셔서 행안부 제출하시면 반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평가 시스템 구성은 이제 평가 개요라든지 자료 제출, 공지사항, 자료 시험, Q&A라든지 또 나중에 이제 평가 결과 공개라든지 이의시청 제출하는 그런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지표별로 제출하는 메뉴란이 있는데요.
각 기관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지표가 있고 또 적용되는 지표인데 마땅히 실적이 없거나 해서 이제 제출에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평가 시스템 구조상 전체 파일을 다 업로드해야만 평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지표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해당 없음이라는 파일명으로 해서 파일 형식에 상관없이 공파일을 업로드하시면은 최종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행안부 분야 평가 설명을 마치겠고요. 교육을 네. 혹시 그 민원실 본청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몇 년 정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해당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기초지자체 네, 기초입니다. 기초, 예. 시군구에서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9회 있는데요. 예. 주민센터 몇 개 되십니까? 12개 12개요. 예. 그때 그 평가 게시판 보면 이제 주민센터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 민원 담당자 모 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원 취약계층 지표 관련해서 막 그 많은 것들 다 어떻게 증빙제로 제출하시나 하고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어떤 시에서는 주민센터 50개 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2개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는 민원실과 주민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전체입니다. 다 전체. 단 안전요원만 본청 해당이고요. 나머지는 주민센터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교육 방식을 예. 일괄적으로 민원 그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 다 불러다가 한 자리에서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네.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그 한 민원을 있는지 어떤 뜻인지 아시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 올해 이제 시는 제외가 됐습니다만 군구는 이제 비상대응 능력 구축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개별 장소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걸 이제 경찰이나 보안업체에서 출동을 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출입제한 태거는 특정한 해당 민원실에서 출입을 막거나 현장에서 나가게 하거나 물리적인 활동이 수반이 돼야죠. 교육 대상은 민원 담당자와 안전용 포함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형태 자체는 비상대응 구축과 좀 유사하게 진행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해당 민원실에서 그 공간적인 것들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입 제한이나 퇴거 조치는 이제 민원 담당자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민원 안전요원까지 또 연결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개별 정에서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통에서 저희가 네. 본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네. 각 통에서 그 샘플로 이제 방식을 안내해주면 네. 통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개별 정에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인 건데, 이제 본청에서 이제 표준 교환을 만드시고 각 산하 수리센터에 배포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비상대 훈련하는 것처럼 예. 준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휴대용 보호 장비 보면 네. 뭐 플랜트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애매한 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그 포함 기준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보통 이제 동해 민원실, 창구 민원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외부에 있는 다른 업무로는 환경이라든가 뭐 총무, 경영, 사회복지 이쪽이 있는데 네. 이때 그렇게 되면 그 총 인원수를 순수하게 뭐 재직민이나 인감을 보는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인원수의 50%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창구 인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구. 그 창구라고 하면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서 결과 전달해 주시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상담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민원 접수 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창구. 그게 더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사회복지 쪽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뭔가 신청서 제출해서 뭐 결과 받고 하시는 걸 창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센터는 뭐 재직면과 사회복지를 구분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운영 특성상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보시기에는 일단 기준은 대민으로 해서 민원 접수 처리하는 것은 다 창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출입 제한 퇴거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비상대응 능력 구축과 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상 부담을 줄이시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결합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개별 장소에서 하셔야 되는데. 개별로 하시면 돼요. 개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장소 통합이 아니고요. 비상대응 능력 구축 모의 훈련 하실 때 출입대거 교육을 같이 하시는 게 행정상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죠. 각각 따로따로 또 하시기보다. 예. 지금 출입제한 태거 교육이 올해는 연 1회 적용인데 앞으로는 그 비상대응 능력과 마찬가지로 연 2회 이상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 52페이지에 민원 편람과 홈페이지 제공 결과에 확인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네. 그 홈페이지 화면 캡처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화면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검 결과 목록이 있어야 될 내용 쪽에 뭐 현행화 대상 없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작년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지정한 걸로 쭉 가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 분장표에 있으면은 뭔가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운영 계획상에만 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이 또 업데이트가 되셔야겠죠. 페이지에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가로에서 가점에서 네. 예산 반영 지원 실적인데 이건 뭔가요? 이게 그 문구가 이제 설명력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가점 설명드릴 때 70페이지 보시면 이제 악성 민원 대응 우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법적 대응 우수 사례 외에도 이제 기관 특성에 맞게 강화된 보호 조치에 해당하겠습니다. 하루에 이제 별도 설명을 보시면 이제 그런 이제 기관 차원의 강화된 보호 조치 관련 예산을 이제 소송 관련 예산에 편성하거나 별도 편성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는 없어도 예산에 그 편성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릴 때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응 체계 구축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고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가점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페이지에 전수 녹음 전화기 설치 관련해서 민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자동 녹음은 되지 않고 수동 녹음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 발언의 수동 시스템의 경우 전수 녹음 음성 안내 파일 샘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녹음을 시행하게 될 경우 그걸 버튼을 누르면 그 민원인한테 이게 뭐 녹음이 됩니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가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전수 녹음 하시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통화 갈 때 음성 안내에 전수 녹음 하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 시스템이면은 사실은 이게 전수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눌러야지 도움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매번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처음 통화시하면서 누르지 않는지 그거는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이라도 녹음이 되는지 기능이 있는지는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수 녹음합니다는 안내 멘트가 있으면 전수 녹음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수동이더라도 전화 연결음에 저희가 뭐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 전수 녹음할 수 있다. 전수 있다.
그냥 녹음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수 녹음으로 강화된 거기 때문에 전수 녹음이라고 안내가 나와요. 그럼 여건상 전수 녹음이 안 되면 아예 해당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미처 못하신 질문사항들은 이제 평가 시스템에 Q&A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면 계속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10분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죠. 3시